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덕수궁 앞에 나와 있어요. 덕수궁은 고종이 여러분 말년을 마지막 조선의 궁궐이기도 하고요. 또 이 덕수궁 안에 있는 석조전은요, 우리나라 근대식 건물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요, 시청역에 가셔서 내리시면 바로 이 덕수궁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화의 여러분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 번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근대 문물의 여러분 수용, 그리고 그 과정,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모습이 변하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자 마지막 진도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학력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한국사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든 온라인 수업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마이크도 있고요. 조명도 있어요. 어때요? 좀 괜찮아 보여요? 네. 선생님 노트북으로만 수업 녹화를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근대의식의 확대와 근대 문물의 수용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학습지 53쪽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수업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서양의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고 근대의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 앞부분에 배치를 했어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은 바로 언론기관의 발달입니다. 즉, 언론의 발달로 대표되는 신문,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신문들이 등장을 하는 내용들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독립신문을 함께 읽어보는 활동을 했었죠. 이 독립신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많은 신문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신문은요, 앞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이 한성순보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장 최초로 발행된 신문이에요. 연도로 따지자면 1883년에 마련이 되었던 신문이고요. 방문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80년대가 되면 통리기무 아문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근대화 개화 정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인쇄를 담당했던 이 국가기관이 방문국입니다. 이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국가신문이 바로 한성순보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의 신문이었고 한문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신문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한다,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순보냐? 여러분 이 순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 순자가 여러분들 한 달에서 지금은 여러분 6월 중순입니다, 6월 하순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순자는 열흘 순자예요. 이 신문은 열흘에 한 번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성순보라는 이야기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문이 매일 발행되면 어떤 신문이라고 붙이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동아일보, 조선일보상 일보라고 붙이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는 간행문은 뭐라고 할까요? 네, 주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아마 주보를 받을 것 같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건 우리가 대한자강회 할 때 공부했었죠. 대한자강회 월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그 신문이 발행되는 기간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은요, 여러분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문신lik독이에요? 아니죠. 독립신문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죠. 우리 같이 읽었어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던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독립신문은요,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급진계합파 출신의 사람이었던 이 서재필이 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만든 신문입니다. 이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서 같이 여러분 이것이 발행이 되었죠. 방문국이 최초의 신문이라면 이 방문국에서 발행한 한성순보는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이잖아요.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거 여러분 순 한글로 발행이 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영문판으로도 발행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사장을 해외에 알리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 다루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발행할 살펴볼 신문은요 바로 황성신문입니다. 자, 황성신문. 자, 이 신문은요 앞에 여러분 황자가 붙었죠? 이 황자는 황제할 때 황자예요. 그래서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글자가 좀 찌글찌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신문은요 국어하고 한문하고 같이 섞여서 나왔던 신문이고요. 주로 양반층이 많이 보던 신문입니다. 특히 이 신문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요 의병운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어요. 우리가 의병운동을 배웠었는데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직접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국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런 활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황성신문에서는 이 의병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다. 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먼저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논조를 가졌던 신문으로도 유명해요. 하지만 또 의미 있는 점도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에 1905년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에 장지연이라고 하는 분이 실이랴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을사조약의 여러분 부당함을 밝혔던 글이 실렸던 신문이 바로 이 황성신문입니다. 이 황성신문에서는요, 이 실이랴 방성대곡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황성신문처럼 양반 유생들이 주로 봤던 신문이 황성신문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제국신문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한글로 쓰면 바로 제국신문입니다. 황선신문과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신문이고요. 이 신문도 역시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된 신문인데 이 신문은 특히 좀 특이해요. 바로 여성들이 많이 봤던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은 순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은 뭐 암신문이다, 여성들이 보던 신문이고 황선신문은 수신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신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가 여러분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문,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인데요. 이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중요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필기하는 판이 선생님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조금 글자가 좀 별로 안 예쁜데 양해를 해주세요.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자 일단 쓸까요? 가장 많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신문인데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은요, 양기탁이라고 하는 분이 주로 발행인이었고, 이 대한매일신보의 특이한 점은 바로 영국인이었던, 옆에 사진이 나오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종군 기자로 왔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문의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인이 신문사 사장이다 보니까 이 영국 사람의 만든 신문에 대해서 일본이 크게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태까지 제가 소개했던 모든 신문들 중에서 가장 반일적 성향이 강하고 아주 일제를 강도 있게 비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다 같은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였어요. 그리고 이 의병운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심지어 이 신문사 앞에는요, 일본인 출입 금지라고 하는 내용의 현판이 붙어 있기도 했다고 해요. 또 하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국채보상운동 공부했었죠? 나라의 빚을 한번 갚아보자, 금주하자, 금연하자. 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을 주도했던 신문이 역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문들이 여러분 나왔을 때 시기적으로도 좀 구분하면 좋거든요.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발행된 신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신문들이 발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일본에게 사실은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일본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신문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신문을 만드는 것 말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권을 되찾고 우리의 어떤 민족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역사책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국권을 되찾아오고자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분이 바로 신채호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신채호는요, 우리가 단독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를 연구하셨던 분인데요. 이 신채호 선생님은요,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책들 살펴보면 뭐 삼국사기도 그렇고요, 조선 왕조 실록도 그렇고요, 모든 역사책이 어떤 왕을 중심으로 서술하거나 왕이나 왕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서술하자고 하는 그런 독사,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셨던 분이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또 구국인물 전기도 유행했다고 해요. 그때 있잖아, 우리 그때 정말 잘 나갔는데 우리 그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순신죠. 우리 그때 일본 물리쳤었는데. 을지문덕죠. 우리 그때 을지문덕 누구예요, 여러분? 고구려가 수나라를 무찔렀을 때 그 살수대첩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잘 나갔잖아. 연개소문,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일깨우려고 했던 거죠. 또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도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영국으로 독립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또 베트남, 월남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빼앗겼는지 우리가 보고 그래서 교훈을 삼아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탈리아가 어떻게 해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책들을 널리 읽혀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나라를 다시 한번 되찾아보자, 이러한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종교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조선시대에는요, 성리학이 주요 관념을 있었고요. 조선 후기에, 조선 말에 나타났던 종교가 동학이죠. 이 동학이란 종교가 동학농민운동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잖아요. 이 동학이 조금 종교의 명칭이 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천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요, 민족 종교로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도교에서는요,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도 발행했었다고 해요. 요 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도 같이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에 새롭게 등장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자, 여러분, 이 대종교는 조금 체크해 두시겠습니까? 이 대종교는요, 누구를 숭배하는 종교냐면 바로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이 나철과 오기오라는 분은 우리가 을사오적 암살단, 그래서 을사오족을 저격했던 그분들이잖아요. 이분이 단군을 신앙을 바탕으로 창시한 그 종교인데요. 이 대종교 계열의 사람들이요, 여기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1920년대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산하에 있었던 북로군정서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번 나중에 20년대 또 하겠지만 이 북로군정서가 중심이 되어서 있었던 대규모 독립군 전쟁 전투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이 청산리 대첩에 여러분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2학기 때 공부할 때 같이 할 거니까요.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근대 문물의 도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때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 많은 근대 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880년대 개화정책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80년대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고 외국의 기술자들을 초빙을 하면서 각종 이 서양의 많은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기기창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서양에 발달된 무기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종 국가의 인쇄물을 담당합니다. 이때 방문국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가 되겠죠. 그리고 전환국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환국, 이렇게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우리가 환전한다고 하죠. 이 화폐를 발행하는 근대적인 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정총국에서는요. 근대적인 우편 제도를 받아들여서 우편 선부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아시죠 여러분?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나면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에서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도 근대 우편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요 여러분들 지금의 뭐 거의 쿠팡맨처럼 우체부의 이때가 시작이 됩니다. 우체부가 이때는요 여러분 뭐 우산도 갖고 다니고요, 가죽 가방도 메고 다니면서, 이때는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서 이렇게 우편물을 전달했다고 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요. 이때 우편 업무가 어떻게 재개되었는지도 참으로 좀 알아보면 재밌는 내용일 거예요. 또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이 되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로도 우편이 가능했다는 사실도 물론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또 1898년에는요 경국에 최초로 전화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전화와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개설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창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이 청년이요 굉장히 뭐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이 사람이 국밥을 먹고 이렇게 중하게 국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약간 일본 사람이 조선인의 복장을 하고 국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속 안에는 칼을 차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당시가 언제였냐면 을미사변 1895년이잖아요. 혹시 저 사람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숨어 들어온 그런 장교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걸게 되죠. 당신 누구냐고, 누군데 조선인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여기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과 그래서 이 김창수라는 청년이 싸움을 붙게 됩니다. 그리고 격투 끝에 이 김창수라는 청년이 이 일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일본 사람은 실제로 을미사변에서 명성황후를 시해에 가담했던 스치라라고 하는 장교였던 거예요. 이 청년은 결국 이 사건으로 일본인을 죽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형 선고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고종에게 그 보고가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고종이 이걸 보고 전화를 겁니다. 이 청년을 사형을 집행을 중지하라고. 그래서 이 청년은 겨우 이 전화 덕분에 이 사형 집행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 이 청년이 바로 훗날 이름을 김구로 바꾸는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독립운동에서 정말 빠지지 않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바로 이 김구 선생님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전화 덕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역사에서 전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경복궁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전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전등이 들어와서 밤에도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땠어요? 호롱불에 의지를 했었는데 경복궁에 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설치하게 되고요. 이 전기를 여러분 공급한 회사는요, 한성전기회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콜브란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황실과 미국 회사가 합작을 해서 전등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전등은요, 굉장히 불이 질이 좋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해서 일명 건달불, 건들건들거린다 해서 건달불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등에 대해서. 또 이 전등을 켜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리다 보니까 여러분 경복궁 안에 향원정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에서 냉각수를 활용을 해서 발전기를 식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못 물이 좀 따뜻해졌겠죠. 그래서 이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불길한 징조다라고 해서 전기를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전기가 보급됨에 따라서 서대문에서 청량리에 있는 이 전차,
이 전차가 이렇게 운행되었다고 해요. 당시 전차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광고도 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차를 살 수 있는 비용은 당시 어떤 이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기는 좀 힘들었죠. 이 가운데 이렇게 특등칸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곳이 따로 있었고요. 또 전차가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전봇대, 전깃줄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의료 분야에서도 서양 의술이 전리되기 시작해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 광해원을 설립한 사람은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였던 알렌은요, 갑신정변 당시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명성황후의 사촌이 있어요. 이 사촌이 칼을 맞고 굉장히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이 알렌이 서양식 외과 수술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 알렌에게 고종이 병원 설립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광해원은 나중에 여러분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을 도입하는 거 우리가 을미개혁 때도 공부했던 내용이죠. 서양식 병원, 한방에서 서양식 의료로 가게 되는 내용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근대 문물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요, 배였어요. 그런데 이제 육로로도 아주 빠른 교통수단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철도입니다. 특히 이 철도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장 먼저 철도가 개설된 것은요, 경인선입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대한제국기에 처음으로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 경부선, 서울과 부산,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것이 차례대로 개통이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인천이 계속 핫합니다. 이 철도는요, 우리나라 근대 문물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어요.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나 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었어요. 또 하나, 이 철도가 뭐 예를 들면 7시 5분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분 단위, 초 단위의 근대적 시간 개념, 조금 더 타이트한 시간 개념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여러분 조선의 시간관념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양의 어떤 시간 개념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3번의 내용을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도는요, 여러분, 처음에 이 철도의 부설권이 미국이나 프랑스가 많이 차지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결국 이 철도 부설권은요, 누구에게 넘어가야 되냐면, 일본에 의해서 이 철도 부설권이 많이 넘어가게 돼요. 이 일본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조선의 철도 부설권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도구로 이 철도를 사용했던 것이죠. 먼저 여러분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대규모 토지 약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철도를 만들려면 일단 역을 만들어야 되죠. 역을 만들 토지를 마구마구 빼앗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지나가는 철로에 해당하는 부분, 길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이라든지 건물들, 토지들 마구마구 빼앗아요. 그리고 이 철도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요. 아주 헐값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공된 철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용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철도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자신들의 군수 물자와 군인들을 실어 나르고 또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수탈하고 우리나라의 식민 자원을 수탈하는데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이렇게 굉장히 불쌍했던 조선이란 나라에 우리가 철도라고 하는 근대적 문물을 도입해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철도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식민지와 우리나라의 수탈이 더욱더 가혹화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는 매우 침략적 성격을 가진 근대 문물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네한테 이것도 만들어줬고 이것도 만들어줬어. 하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의병들은요, 이 철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철도를 파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처형되는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철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이 시기에 여러분 만들어진 근대 문물 중에 하나는 바로 학교입니다.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함경도 덕원에 있는 이 마을의 주민들이요, 원산학사라고 하는 근대식 학교를 여러분 세웠는데요. 이 학교가 여러분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에요, 여러분 군사 훈련도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었는지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동문학이라든지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귀족 자제를 교육시키는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특히 유경공원은요, 양반의 자제들이 주로 갔던 학교라고 하는데, 양반들이 공부할 때 노비들이 이렇게 업어가지고요 학교에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 근대 교육을 위해서 배제학당이라든지 배제학당 남학교, 이화학당, 여학교, 또 우리가 신민회 할 때 배웠던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근대적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문학과 예술 파트를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등의식의 확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평등의식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먼저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되잖아요.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1894년에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복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다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런 일상생활의 규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이 처벌받는 염좌제라든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 폐지되고요.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갑오개혁 때 배운 내용이죠. 또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언론의 집회와 자유를 주장하고 남녀차별을 폐지할 것 주장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여성의식의 성장이에요. 그동안 여성들은 조선시대 때 상당히 어때요? 사회적으로 주도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서 그들의 의식을 성장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글도, 여관통문이라는 글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성들만의 단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국제보상운동에 여성들이 폐물 팔고 가락지 팔아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여성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동등한 구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했지만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여성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전면에 나서기 쉽지 않은 사회적인 편견들이 있었지만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사실 우리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뒷장으로 넘겨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사료의 역사 얘기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생활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근대적인 여성들의 옷차림이 바뀌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특히 여기 남성이나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면요, 서양식 의복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혹시 쓰개치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장옷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치마 같은 걸 뒤집어 써가지고 얼굴만 눈만 빼꼼히 내보이고 했는데, 이 장옷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거 대신에 등장하는 이제 양산 같은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양복을 입기 시작해요. 양복이라든지 여성들은 양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서양식 구두도 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양식으로 의복도 바뀌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독상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겸상의 문화가 이때 생겨나게 되고요. 또 서양식 음식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제가 좋아하는 커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라든지 뭐 중국이나 일본의 음식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커피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양에서 들어오는 탕이다. 그래서 양탕국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양탕국. 서양에 들어오는 양탕국.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가베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양탁국이라도 불렀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그림에 나오는 황성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시면 당시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조선 후기에도 등장했었지만 뭐 구두 같은 거, 이런 중절모, 지팡이, 가죽 구두, 가방, 우산 이런 것들도 이때 새롭게 등장한 물건들이죠.
또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예요. 사진이라고 하는 근대 문물도 들어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건요, 바로 근대식 건물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한옥이라든지 초가집 같은 것이 아니라 근대식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명동성당 같은 건물 이때 지어지고요.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 건물은 완전 거의 그리스 양식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라고 하는 손탁 호텔 같은 것들이 서양식 건물들도 이때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음 그림 중 시상과 맞지 않는 것.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맞지 않는 거 3번이죠. 조혼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조혼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루마리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쉽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 대한 정답도 제가 공개해놨으니까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근대 의식의 성장과 근대 문물의 발달을 공부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근대 의식 중에서도 여러분 신문이에요. 신문의 내용들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공부 잘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